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 극저온 화학 공정을 다뤄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보통 사연을 쓰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편이고 주목받는 걸 그리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제 팀과 저는, 그리고 어쩌면 이 산업 전체는 예상치 못한 계산 밖의 방정식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항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질소 안개 속의 쇳소리였죠. 2025년 9월 11일 미국 텍사스 포트볼리. 저는 한국 항공연료 기업 한성 에어로퓨얼의 파일럿 플랜트에서 공정 책임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출력을 앞둔 극저온 고체수소 SLH 공정을 실험하고 있었어요. 이 연료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항공사들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0시 교대 전에 마지막 질소 퍼지 검토를 위해 탱크 3번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실험실에서는 미세한 압력 변화를 모니터링 중이었고, 아래에서는 윤대리와 김 엔지니어가 밸브 주변 결로 상태를 체크 중이었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공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했나 싶었습니다. 극저온 탱크 주변에는 항상 미세한 전자음과 진동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쿵, 쿵, 쿵.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소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증기 안개를 뚫고 한 줄기 레이저 빛이 지나갔어요. 처음엔 점검용 라이트인 줄 알았죠. 하지만 뒤따라온 건 방탄복을 입은 무장을 갖춘 특수요원들이었습니다. 총을 든 채로 달려오는 사람들, 고글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손을 머리 위로, 바닥에 엎드려.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고 주변 팀원들도 하나둘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요원이 제 앞에 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하림 박사 맞죠? 연방 합동특수팀 HTF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연방 명령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전기에서 짧은 송신음과 함께 26명 확보, 현장 안정화, 이송 개시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묶여 플랜트를 벗어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는 즉시 차단되었고 실험실 서버는 전원 차단. 그 와중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소 퍼지는 끝났나? 라인 2번 압력은 괜찮았나? 혹시 제어 모듈은 자동으로 전환됐을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공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사람만 끌고 나간 셈이었죠. SLH는 극도로 민감한 물질입니다. 질소 퍼지로 모든 라인의 수분과 산소를 제거한 후 저온 안정화 루틴을 반복해 공정이 끝나야 합니다. 그 과정을 중간에 멈췄다는 건 도시 하나만큼의 위험을 안고 떠난 셈이에요. 텍사스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존중받지 못했고 우리는 침묵 속에 수갑을 찬 채 이송 차량에 실려갔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변호사도 영사도 연락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미국 내 거주 중이던 엔지니어 몇 명은 시민권이 있었지만 그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외국인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 겨우 듣게 된 혐의는 더 황당했죠. 산업기술 보호 위반, 시설 내 불법 장비 설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어느 하나도 근거가 없었고 애초에 현장에서 수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잡혀간 건
오해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이 사건을 필요로 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안보 프레임에 끼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SNS와 언론은 상황을 더 부채질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 중국계와 한국계 기술자가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다. SLH 기술이 테러 위협에 노출됐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서 실험 중이었는지, 그 기술이 미국 항공사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체포되었는지, 누군가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단순한 오해라면 왜 이렇게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 72시간은 단순한 억류가 아니라 기술과 국가, 신뢰와 존엄을 건 협상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구치소 첫날 밤, 잠은커녕 눈도 감을 수 없었어요. 플랜트에 남겨진 극저온 라인, 미완의 질소, 퍼지, 자동 제어 모듈이 제대로 전환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끌려온 상황. 기술자로서 가장 두려운 건 제어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 변수 속에 저희 26명이 갇혀 있었고 한국은 그 순간부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응답. 본사 정윤호 회장은 전면 투자 보류와 함께 유럽 동남아 대체 수요처 MOU 가동, SLH 특허 라이선스, 미국 제외 검토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기술, 투자, 공급망이라는 세 개의 칼을 동시에 빼든 거죠. 그 선언은 단숨에 언론과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한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던 항공사 부품 사연료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일부 항공사는 SLH 공급 차질 시 노선 감축 불가피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이 멈추니 산업이 멈추는 구조였죠. 윤도현의 외교전. 주미 한국 대사관의 윤도현 정무공사는 사건 직후 미 국무부와 긴급 접촉에 나섰고 언론 브리핑에서는 정당한 절차 없이 구금된 자국민의 석방을 정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의 국가 신뢰도 그리고 기술 동맹의 존엄이 걸려 있었어요. 윤 공사는 백악관과 연방수사국 그리고 텍사스 주정부 사이의 권한 경계를 정조준하며 주 정부와의 채널을 따로 구축하기 시작했죠. 에밀리의 딜레마. 그 채널의 한 축이 바로 텍사스 주지사 정책보좌관 에밀리 그랜트였습니다. 그녀는 경제부처 출신의 엘리트였고 이전까지 한성의 투자 유치에도 깊게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방정부는 안보 명분을 내세워 강경했고 주정부는 경제와 산업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 흔들리고 있었죠. 에밀리는 비공식 핫라인을 통해 본사와 한국 정부 측과 조심스럽게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연방이 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잃는 순간 텍사스는 투자 리스크 지역으로 찍힐 겁니다. 그녀의 고민은 결국 미국 안에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의 인간성, 그리고 존엄. 우리 팀은 구금 상태에서도 기술자로서의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세면, 공기조차 자유롭지 못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술 개념을 묻고 공정 변수들을 추정하며 긴장 속에서도 전문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림 씨, 혹시 라인 2번은 자동 전환 설정이 되어 있었죠? 정확히는 14분 전까지 질소 농도 기준치에 도달했었어요. 다만 리던던시 모듈이. 이런 대화들이 저희를 지탱해줬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갑이 아니라 지식과 판단에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내부 미겔과 루카스. 그 와중에 내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구치소 교도관 미겔은 우리에게 지급되는 식수나 위생 문제, 의사소통의 부재를 인권 침해로 인식했고 비공식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HTF 지휘관 루카스 콜조차 너무 빨리, 너무 조악하게 체포한 것 같다는 고민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성과 압박에 밀려 일어난 보여주기식 단속의 결과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억류가 아니에요. 기술, 외교, 산업, 인간 모든 가치가 부딪히는 72시간의 심리전이자 협상전이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구금 사흘째, 오전 9시. 저는 구치소 안금속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윤도현 정무공사가 외신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절차 위반, 인권 침해, 그리고 동맹의 기본 규범마저 무시된 사태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은 누군가 뜯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전 세계가 듣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측의 최후 통첩 선언. 같은 시각, 서울 본사에는 긴급 브리핑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윤호 회장은 이미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정부와 본사는 72시간 최후 통첩을 선언합니다. 첫째, 구금자 전원 즉시 석방 및 무혐의 처리. 둘째, 인권 절차 위반에 대한 공개조사 및 책임자 문책. 셋째, 연방 주 기업 간 과잉 단속 방지 프로토콜 체결. 이 세 가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허와 라이선스 회수, 공급망의 전면 환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고 난 후 몇 분 동안은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어요. 구치소 안에서든 본사의 회의실에서든 외교관, 회담실에서든 모든 시선들이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의 공식 반응. 백악관에서는 안전조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국가 안보와 시설의 안전을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절차 공개 요청에는 침묵했어요. 주의회도 발칵 뒤집혔고 텍사스 주지사는 주 정부 내부 보고서를 지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충돌이 격해졌고 연방기관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외교적 산업적 재앙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항공사와 산업계의 압박. 항공사 스카이웨이즈는 SLHE 미공급 가능성이 탄소 배출 규제 준수 실패로 이어질 것을 공지했고 일부 노선의 연료 계약 갱신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OEM 업체들도 사양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연료 옵션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일이 실질적인 비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자 미국 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백악관과 의회에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술자 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들이 이 사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기업 신뢰도가 위태롭다는 보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었죠. 내부 폭로와 증거의 출현. 구치소 내부에서는 미겔 교도관이 확보한 증거가 마침내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몰래 보관해온 CCTV 원본, 영장 신청서 타임스탬프 변경, 의혹문서, 구금자들의 인권 침해, 기록 등이 외부의 법률 자문단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루카스 지휘관도 내부 보고서에서 지시 절차 및 영장 절차에 이상이 있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일부 HTF 요원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가? 라는 자문을 하기 시작했죠. 압박의 수위와 반전. D-1 기준으로 한국 정부는 행동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및 의회에 공식 항의문을 보냈고 본국에서는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 한국 제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준비했어요. 이 조항은 일종의 보험이었죠. 미국이 기술적 침해나 절차 위반을 반복할 경우 대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였고요. 에밀리는 텍사스 주정부 안에서 주의회를 설득하여 HTF의 무리한 단속 방지 및 기업, 기술자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 차원에서라도 기업에 대한 체포 절차, 영장 절차, 구금 인권 보장 조치 등이
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었어요. 클라이맥스 선택의 순간. D-0 시각. 72시간의 끝자락. 저는 구치소 독방에서 목이 아프도록 말을 삼킨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정부의 발표, 언론의 초점, 항공사 금융시장 변동, 내부 증거의 폭로 모두가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어느 한쪽으로 상황이 결정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누군가가 문을 열고 인권 변호사와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전원 석방되어 무혐의 처분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동시에 HTF의 지휘 개통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어요. 석방 통보 후의 순간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구속된 몸이 풀리는 감각보다 먼저 느낀 건 긴장이 풀리며 허탈과 분노가 뒤섞이는 감정이었고 이게 단순한 사과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석방된 건 72시간이 끝나기 48분 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 12분 구치소 철문이 열리고 저 멀리 복도 끝에 대사관 직원과 인권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방 안의 공기마저 바뀐 걸 느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던 몸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호흡을 시작한 거죠. 우리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말과 함께 정식 석방 절차를 밟았습니다. 손목에 남은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머릿속엔 아직도 수치들과 알람음이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건 우리가 얻은 자유가 단순한 관용이나 사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략과 증거, 그리고 연대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적 후폭풍, 제도적 변화. 석방 직후 미국 연방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차적 불완전성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비롯된 바, 구금된 한국 기술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석방 조치하였다. 또한 HTF 지휘 개통에 대한 내부 감사 착수, 외국 기술자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산업시설 단속 시 다국어 통역 및 영사통지 의무화를 발표했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에 저희가 겪은 72시간의 고통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는 에밀리의 결의안, 미겔의 내부 문건, 윤도현 대사의 외교적 수사, 정윤호 회장의 전략적 배팅, 동료들의 묵묵한 저항 이 모든 게 결합되어 있었죠. 귀환의 밤. 우리는 석방되자마자 곧장 플랜트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정지되어 있던 공정 라인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가벼운 방진복을 입고 냉각 구역에 들어섰을 때 탱크 벽면에 희미하게 맺힌 서리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윤대리가 말했습니다. 정상 온도예요. 자동 전환이 버텨줬네요. 그리고 김 엔지니어는 자동 로그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림님이 설정한 오토플로우,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표면이 전해준 건 냉기만이 아니라 이곳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림의 독배구리가 설계한 공정. 사건 이후 기자들이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시 미국에 올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술자가 이렇게 국제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실감하시나요? 저는 많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남겼어요. 우리는 세계가 의존하는 공정을 설계합니다. 그 공정의 첫 변수는 언제나 존엄이어야 합니다. 기술은 숫자나 효율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단지 기능을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능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팀과 함께 그 존엄을 끝까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남긴 것들. 사건 이후 한성 에어로퓨얼은 라이선스 다변화를 가속화했고 SLHE 공급망의 글로벌 분산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한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넓은 협업이 가능해졌어요. 미국 내에선 외국 기술자 보호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사건을 계기로 기술 산업계 내부에서도
외국 인력의 법적 보호가 화두가 되었고, 한국은 글로벌 기술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조용히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플랜트 주변 공기를 읽는 감각이 더 날카로워졌고, 동료들의 눈빛 속엔 불안 대신 확신과 책임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엔지니어입니다. 총을 들지도 깃발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로를 설계했고, 온도를 계산했고, 상황을 분석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72시간은 그 어떤 고난보다 치열했지만 우리는 결국 기술자의 방식으로 승부했고, 기술자의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기술자의 72시간이 바꾼 외교, 산업, 그리고 존엄의 방정식.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런 기술과 인간, 대한민국의 저력이 담긴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